담장 넘어가는데 자기가 손을 들고 이걸 손을 발로 짚고 넘어가라는 게 가시철망이더만.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의 뉴스룸입니다. 예, 오늘은 청년 원로 정치인을 만나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산 증인이신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잠시 대표님의 양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944년생이시고 서울생이십니다. 경기 중고, 서울법대, 미주리대 정착 박사를 거치시고 9, 10, 13, 14, 16대 5선 국회의원이십니다. 전 민주당 대표님을 역임하셨고 현 국민의당 3인 고문, 현 사단법인 통일시대 준비위원회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대표님 좀 어떠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얼굴 참 좋아 보이시는데요. 예,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대표님께서는 가문과 본인의 이미지에 의하면 민주화 투쟁이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 나라의 민주화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나라의 민주화가 정착되려면 향후 또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나라가 85개 국가가 있습니다. 85개 국가 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플러스 민주화까지 성공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민주화라는 것은 그 어느 순간에 성공이 딱 끝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단기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잘 되려면 제도와 법률 또 그에 대한 운영의 민주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민주화가 제대로 되려면 민주적인 정치 문화 내지는 정치 의식 구조의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제가 특별히 한국인의 정치 의식 구조 중에서 민주적으로 고쳐가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한 대여섯 가지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제가 글도 써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한국에서의 권위주의가 불식되어야 되고 배제되어야 합니다. 권위는 살리되 권위적으로 나가는, 그래서 쉽게 권력을 존경한다든가 또 권력에 탐닉한다든가 또 권력 자체에 의해서 그것이 사람과 인격이 겹쳐서 제도화되지 못하고, 그래서 권위주의가 팽배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위주의를 불식시킴으로써 배제됨으로써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명분주의입니다. 명분주의가 우리나라 정치의식 구조에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은 명분 때문에 원리 원칙에 고집, 따라서 형식 논리 때문에 국민 편의주의, 국민 편의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지고, 또 원리 원칙에 고집하다 보니까 수정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작아지고요. 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갈 때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에 고집할 경우가 생긴다면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고르는데도 그렇습니다. 인적 자원을 충원시키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명분주의다 보면 실력, 능력보다는 원만하고 중용적인 사람을 골라낼 때가 있어서 현대 의미에서의 제대로 된 실력 있는 사람을 고르기가 어려워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은 살리되 명분주의로부터는 피해를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편협주의입니다. 영어로 parochialism인데 지연, 학연, 문벌, 족벌 따지는 것, 그건 세계 어느 국가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특별히 심하다는 말씀입니다. 지연 따지고 학연 따지고 또 혈연 따져서 가족 따져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극복되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정치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정치적 감상주의, 영어로 politically sentimental하다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요, 인정과 의리를 중시한 나머지 준법 정신이다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이 뒤로 밀린다 이런 뜻입니다. 사법이나 행정에 있어서의 정실 개입. 그러니까 사법이나 한 데서 좀 봐달라는 의미입니다. 한국 쉬운 말로 봐달라는 게 한국에서는 하나의 가까울수록 내 친척, 나 아는 사람, 나하고 좀 못되는 사람은 좀 봐달라. 그거 안 봐주면 인정의리가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자제하고 또 고쳐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편협주의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인정의리가 이렇게 많아지면 선거에 있어서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 선거하는데도 인정과 의리를 발동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건 매표 행위가 아니라 사람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차도 마셔야 되니까.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면 괜찮겠지만 곱하기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의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인정의리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의리 것이 경영에서의 플러스 알파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오는 정실, 선거에 돈 많이 드는 것, 부정부패 만연 이런 것들은 좀 수정 보완되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의 배타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배타성은 인정과 의리가 이때 자기 거 아닌 것, 내 고향 아닌 것, 내 논리가 아닌 것은 제끼고 거부하는 논리가 한국엔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람들 간에 흑백 논리, 동서 대결, 여야 대결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어떤 때는 상당히 곤란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치유되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치의식 구조, 정치 문화가 좀 더 민주적으로 바꿔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권위주의가 배제돼야 되고 명분주의가 수정 보완돼야 되고 편협주의가 치유돼야 되고 또 정치적 낭만주의가 수정 보완돼야 되고 배타성이 극복되어야 좋은 민주주의를 또 민주주의 풍토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시고 또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데 이러한 고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대통령만 한번 만들면 감옥소를 다녀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도 4개월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내가 당 대표였는데 그때도 1년 7개월 갔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갔냐면 여당 대표 정대철, 야당 대표 실명을 들리려면 못 버리는 서청원, 여당 사무총장 이상수, 야당 사무총장 김영일, 그래서 17명이 갔었습니다. 3명만 더 갔었으면 그 감옥소 안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뻔했습니다. 그런 정도로 많이 갔는데 여하간 감옥 안 가보셨죠? 감옥소가 지옥 다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고난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고난을 겪으면서 저의 종교, 저의 기독교인데 신앙심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도 있고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고난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인 것이다. 동서, 고금,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누가 귀한 사람이고 돈 많고 권력 있다고 그래서 고난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도 고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만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과 축복은 서로 교차합니다. 고난이 더 많은 사람이 있고 축복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다 이게 교차해서 옵니다. 또 하나 고난에 대해서 세 번째로 느끼는 것은 고난인 것 같은데 축복이고요. 축복인 것처럼 보이는데 고난입니다. 극단의 예를 들면
돈 많은 집안의 형제 싸움 같은 것은 돈 많으니까 축복이지만 그거 고난으로 봅니다. 그러나 돈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건강도 나쁜데도 스스로 만족해서 사는 사람은 고난인 것 같지만 그건 축복이다. 나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요, 종교와 연결시켜서 도덕적 타락이 곧 고난이 온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얘기하듯이 도덕적 타락으로 고난이 올 수 있지만 도덕적 타락 때문에 고난이 나쁘게 쉽게 얘기해서 나쁘게 행동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이렇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한다. 종교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는데 고난은 아까 이거 같이 누구든지 사람은 당한다 말이야. 예비하고 살고 고난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비하고 살면요 마음이 훌쩍 편하고 잘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고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 고난을 오기 마련이다. 너는 고난이 없고 나는 있고 너는 많고 적고 이런 차원에서 인간 삶이라는 게 고난이 함께 오기 때문에 고난을 대비하고 산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산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 링컨 왜냐면 그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선거마다 떨어져요. 주의원도 떨어지고 상원의원도 떨어지고 부통령도 떨어지다가 나중에 상원의원 되고 대통령 된 게 50대 후반기 전반기서부터 해서 후반기까지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토마스 에디슨 같은 사람들이 아주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실험하다가 실험실을 전부 불 다 올렸어요. 그게 69살이야. 69살인데 그 당시에 그래도 토마스 에디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나쁜 실험 결과를 모두 가져가셨어 이렇게 토론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고난에 대해서 아파한다든가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고난에 대해서 찌그러들지 말고 고난에 대해서 막 기독교 같은 데서는 기뻐하라 그러는데 고난을 겪으면서 그 자체를 즐길 수도 있다. 고난을 좀 즐긴 데는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고난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것도 내 인격을 키우기 위해서 나의 종교심, 신앙심을 키우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즐겁게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가서 더욱더 좀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고난을 극복해내기가 쉽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고난에 대한 대표님의 철학 잘 들었고요. 네, 이렇게 많은 고난을 겪으셨는데 네. 최근 강연에서는 용서를 주제로 용서하는 삶을 강조하신다고 들었는데 용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왜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됐냐면 아까도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고난을 좀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세상이 야속해집니다. 저는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도 왜 나를 이렇게 야속하게 감옥소에 자꾸 가두시나 안 되게 만드시나 이런 생각을 갈 때가 떨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많았죠. 그러나 이게 용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서 용서를 배우고 나니까 훌쩍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어떤이 사랑이느니라. 근데 사랑의 큰 부분을 나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늘 누구든지 단점이 있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을 때 이것을 얼마나 잘 수용하고 용서하느냐.
궁극적으로는 스스로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 나도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거 용서 못하고 그러면 우울증 걸려요. 그러니까 이걸 잘 용서하고 승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두 개인데 하나는 죄 안 짓는 거하고 용서하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책도 보고 스스로 사유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용서는 왜 해야 되나?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용서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져요. 용서를 안 하면 내가 우리 이분을 용서 안 하고 꽁 해갖고 에이 미워 이 친구 잘못됐으면 좋겠다 그래 뭐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마음속에 불안해지고 분노가 있고 보복심이 있고 증오가 생기고 저주하고 울분 뭐 감정적인으로 혼란해시키고 정신적으로 아주 치유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에 강박관념 같은 것도 생기고 이런데 용서를 하면 이 독소가 마음에 있는 독소가 쭉 빠져나가서 첫째 건강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따라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육체적으로 건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심혈관계 뭐 요새는 중풍 이런 거 다 포함한 심혈관계, 자율신경계, 그다음에 신진대사, 내분비, 면역체계, 암, 그다음에 스트레스, 요새는 이제 한방병이지만 화병, 이런 병 같은 데는 맞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를 하면요 자유스러워지고 평화스러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리듯이 당신을 내가 미워하고 그러면 마음속에서 편치 않아요. 용서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자유스러워진단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를 하면요 자기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용서를 못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은 당신한테 사로잡힌 거야. 미워서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는데 용서를 함으로써 스스로의 통제력을 찾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도로 망명간 티베트 스님 하나가 18년 동안 감옥소에 있으면서 나왔어요. 그 당시 다라이라마를 쫓아가게 돼 있었는데 1959년 18년 살고 1976년인가 7년도에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기자가 물었어요. 그동안 18년 동안 감옥 사면서 무엇이 제일 괴로웠습니까? 그랬더니 첫 대답이 중국 사람을 미워할까봐 제일 고민스럽습니다. 아니 중국 사람이 자기를 가둬놨는데 중국 사람을 미워할까봐 이랬다 이런 건 그걸 나는 해석하면서 자기의 통제력을 잃어버릴까봐 뭐 스님의 표현대로면 나의 자비심을 잃어버릴까봐 이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용서를 하게 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가 지금 아까 용서를 하면 둘이 나 용서 못하는데 용서 관계가 그렇다고 다 회복되는 건 아니나 대부분 회복돼. 용서를 하면 고마우니까 그래 친하자 다시 친하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 감옥 생활을 했었어요. 물론 백인들에 대해서 흑인들이 권익을 찾기 위해서 하다가 1990년도 63년도에 체포 90년도에 나와서 93년도에 노벨 평화상 94년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것을 중재하던 그 당시 현직 대통령 프레드릭 데 클레레크하고 같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프레드릭 데 클레레크도 훌륭한 사람입니다만은 여하간 넬슨 만델라는 1994년 대통령에 대해서 첫 번째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백인들이요 흑인을 탄압한 사람들은 신고만 해라. 그러면 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 처음에는 이것 봐라. 요것들 수쓰는구나. 흑인들이 백인들의 죄를 다 찾아내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신고하라고 그러고 보복하려고 그러지. 근데 5사람 10사람에도 아무 일 없어. 1000사람 10,000사람 괜찮아져. 그래서 백인과 화해를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인군자의 얘기입니다. 또 용서를 하면요 창의력이 생겨. 용서 안 하고 꽁한 마음이 있으면 자발적인 창의력이 마음속에서 안 나와. 또 하나는 용서를 하면 용서 안 하는 것보다 더 쉬워. 용서하는 마음이 따져보면 더 쉽습니다. 그리고 종교에서도 그래. 기독교에서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자비심을 베풀기 위해서 용서를 하라. 그게 부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데, 종교에도 그런 정신이 있어서 같이 있듯이 약간 용서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하고, 제가 용서에 대해서 최근에 글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네 번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김대중 그리고 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뭐 혹시 뭐 DJ와 YS라고 뭐 이니셜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근데 DJ와 YS에 관련된 네. 뭐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뭐 일화가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제가 YS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을 총재로, 저는 김대중파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파였는데, 사실상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서만 돌아다니고 사실상은 김영삼 총재를 많이 모시고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 기억이 남는 것, 첫째는 5.18 날이었습니다. 5.18 날에 총재가 당 대표였죠. 당 대표 김영삼 씨 상도동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한 4-5명 있어요. 그 당시 국회의원, 저도 그 부총재쯤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 5-6명이 최영호 의원도 계셨던 것 같고, 김동용 의원, 황낙주 의원 한 3분하고 저하고 한두 분 더 계셨는데, 근데 좀 있더니 김영삼 대통령이 나가서 전화를 받고 오시더니 나보고 그래, 그대로 나보고 가까우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한 15년이니까 임마야 그랬나 봐요. 임마야, 니네 집에 헌병이 너 잡으러 왔다. 그래서 저도 그때 실감한 거야. 아하, 이게 쿠데타 비슷한 게 났으니까 난 김대중 대통령의 사실상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더니 양복 입고 있었는데 옷 벗어라. 너 잠바 입어라. 그리고 거기는 앉아있는 최영호, 김동용 단한테 니들 지갑 좀 보자. 지갑에서 돈, 자기 지갑에서 다 꺼내서 돈을 해서, 저 앞으로 나가면 이 앞에도 헌병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저 담장 넘어서 옆에 집에서 전화 걸어놓더만. 그리고 담장 넘어가는데 자기가 손을 들고 이걸 손에 애를 발로 짚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가시철망이더만. 그 당시에 급해서 총재 손을 발로 밟고 넘어가는데 어떻게 눈물이 팍 납니다. 그 총재 손을 밟고 가시철망으로 넘어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임마야, 그게 경상도 표현이거든. 가거든 전화는 가끔씩 해래. 공중전화로 해래. 그냥 전화면 들킨대. 그리고 공중전화 한 번 쓰면 딴 데가 전화해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넘어가면서 눈물이 찔끔 나고 넘어가던 그 추억 어린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또 하나 YS 얘기를 하자면 YH 사건 때입니다. YH 사건 때인데 그 당시 무지막지하게 야당 총재실에 나하고 이상민 의원이라고 체격 좋은 두 의원이 YS 빼고 딴 사람들은 그날 쳐들어온다고 그래서 그 방에 2분밖에 없고, 다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문을 걸고 있으니까 담벼락을 그냥 무너뜨리면서, 그게 담벼락에 이렇게 종이 묶어놓은 게 왜냐면 얇은 베니다판 같은 건데 그걸 무너뜨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 총재가 있길래 나하고 그 이상민 의원하고 덩치 큰 두 사람이 이렇게 안았어요. 그러더니 우리 등에 한두 번 때리더니 그래도 현역 국회의원이고 야당 총재니까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그 몸으로 보아했던 그 기억이 새롭고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20살 차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나하고 20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담배를 즐기셨는데, 제가 대학교 시대 때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아버지하고 20년 차니까 담배를 안 피우고 꼭 내 방에 올라와서 맞담배를, 나도 대학생이니까 담배를 주고 둘이서 내가 담배 피워드리면 물고 그러는데, 정치하러 나오니까 이 양반이 그때 그 기억이 나니까 자기하고 나하고 어른 많은데도 나한테 담배 불을 꼭 붙였으면, 이 친구하고 나하고는 벌써 30-40년 전에 맞담배 지내니까 나보다 김대중 대통령보다 그래서 담배를 꼭 물려주신단 말이에요. 뭐는 내려서 한두 번 빨고 그저 껐습니다만 그 기억이 아직도 새롭고요. 또 하나 기억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대통령 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대통령 후보 경선을 김대중 대통령하고 해서 약간 사이가 좀 어색했는데 어떤 사람을 지켜서 나보고 통일원 부총리를 하라고 제안이 왔어. 그래서 고맙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그래 내가 임기 다 끝난 다음에 당신이 나한테 묻는 거야. 이 사람아, 그 통일원 부총리가 자네가 북한 문제를 전공해서 전공이고 또 잘할 것 같은데 왜 그거는 사양을 하고 거절했나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고맙다고 기다린다 그랬더니 그 전화로 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던데 근데 그 전화로 온 사람 내가 여기서 누구라고 이름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통일원 장관이 됐어요. 그런 기억이 어저께 같은 데 있어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하에서 아주 우리 집안으로 가깝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잘못으로 감옥수도 갔는데 대통령 다 끝나고 한 번은 저녁을 사시라 그래. 전 나보고 저녁을 사라 그래. 그래서 그 김대중 이희호 여사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박지원 부부하고 저녁을 먹고 그러더니 여반 남반을 고르고 남반 중에서 이렇게 박지원 김대중 대통령 세는데 박지원 의원을 심부름 시키고 딱 단둘이 남았어. 그러더니 소주를 콱 이런 컵을 따라주더니 마셔 그러더니 딱 마시니까 한마디 미안해. 너무 거두절미하고 미안해 그러더니 곧더묻지 노무현이가 정대철이가 나왔다면 대통령이 되겠나? 미안해. 또 그런 말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자네네 감옥 보내서 대통령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미안해. 그랬던 기억이 어저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사실 대표님 가족에 관련된 질문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방금 질문보다 좀 더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네. 작년 2016년 총선 직전에 정호준 당시 민주당 의원이 김종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에 내정이 됐었으나 부득이하게 내정 철회되고 결국 공천까지 탈락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고 또 아시는 분면서도 자세히 물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큰 건 아니고요. 저는 그 당시 국민의당으로 나와 있었고 정호준 의원은 아직 민주당에 있었는데 김종인 의원이 제안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국민의당에 있는데 아들이 저쪽에서 무슨 대표 비서실장이 된다는 것은 둘이 좀 어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양을 했고 또 사양보다는 거절에 가깝게 안 했고요. 그게 조금 얘기하다 보면 언성도 좀 높아졌고요. 이것저것 설명하다 아니 그건 무슨 우리 집안을 분열시키는 겁니까? 이런 소리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나마 크게 싸면 지금도 김종인 의원하고 친합니다. 근데 그래서 정호준 의원이 대표 비서실장까지 제의했으면 공천은 받기로 돼 있는 거 아닌 건가? 줄 거를 생각하니까 대표 비서실장을 시켰는데 공천도 안 줘서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가 끌어잡아 당겨서 우리 당에 후보로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저도 20대 때 젊은 층 지금 옆에 있는 조 팀장처럼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절에 이제 지금 40대, 50대에 계셨던 분들이 20대였던 시절에는 대표님은 언젠가는 대통령이 될 인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정대철이 아니라 대권 후보 정대철이 되지 못한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사람이 모자라니까 냈겠죠. 그게 뻔한 노릇이고요. 그래 이런 요소들이 작용됐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스케줄대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래 지연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사수, YS도 5.18이라는 것 같으면 한 10수년
그렇게 돼서 그 우리들의 보스, 우리들의 지도자들이 그 앞에 애들 문제로 똥차가 밀려서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저뿐만 아니라 무슨 조윤영 씨니 이기택 씨니 정대철이니 김상현 씨니 등등 그 다음에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이 다 거기서부터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은 그분들의 부각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핑계도 하나가 가능하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영삼 씨 같은 분은 후계자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관계 없었던 이수성 씨니 이홍구 씨니 또 등등 국무총리로도 여러 분을 시켰는데 자기하고 가까웠던 사람들도 정무장관, 장관들 다 시켰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가까워서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김상현이니 조순영이니 조세영이니 심지어 정대철이 이기태까지도 그렇게 그런 가능성 있는 자리에다가 밀어 올리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약 조건이 하나 됐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의 부족함 때문에 안 된다고 봐야죠. 이거 아깝다 핑계죠.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자면요. 대표님께서 지금껏 거쳐오신 그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의 경험을 저희 청년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시간을 좀 앞으로 좀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저는 좀 정치를 시작한 지가 만 40에 1년, 2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직 글로도 써놓지 않은 것도 있고 대담도 못한 게 있어서 이런 대담을 통해서나 또는 글로서나 좀 써놓고 후진들이 정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저의 정치의 경력을 기록해 놓는 것도 역사의 일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도와주시고 또 저도 스스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